외부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러 캐머라 사령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2차 타격 능력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전망기 현재 기온은 13도입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떤 재난이나 사건, 특정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시점까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오래 살고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도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을 찾고 그것에서 미래를 내다보려고 합니다. 주식 차트를 보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진과 주가를 예측하려는 노력, 산불과 전염병, 전쟁까지 예측하려는 노력.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딱 떨어지는 예측법을 찾을 수는 없는데요.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복잡성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4월 21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조금 전 오프닝 내용은 사실 내일 토요일에 전해드릴 성공예감 별책부록 그 예고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그 속에서 발견되는 패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잡한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뭘 탐구해 봐야 하는지 아주 좋은 시간이 될 텐데요. 별책부록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정말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화성, 구리 또 부산까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부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2번 울리는 전세 사기, 제대로 된 구제책은 없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도 좀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챗 GPT, 이러한 AI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뭔가 소송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연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거 빠지면 서운하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퀴즈. 요즘 이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자녀들 학교에 내야 하는 이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로, 해외로 떠나고 있는데요. 저 어릴 적에는 경주로 갔었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제주도 2박 3일로 이걸 가는데 한 6, 70만 원대 든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해외로 가는 건 한 200만 원대 들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미국, 캐나다 가는데 580만 원이나 내야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방금 여기서 막 이야 이런 소리 나옵니다. 지금. 소풍, 수련회 말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떠나는 문화 혹은 교육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어릴 적에 여기 가면 수학 공부하고 와야 되는 줄 알고 겁을 먹었었는데 여러분의 그 학창시절 이 여행담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고란 기자님이 코를 푸는 장면도 유튜브로 나갔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고란 기자님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제가 오프닝 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라 10번 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프닝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아예 아닙니다. 봄이어서.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니 아직도 네. 괜찮습니다. 다만 좀 마이크 저 뒤쪽에서 좀 코를. 네. 예. 우리 그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뉴스가 어제는 뭐 구리시에서 또 발생을 했다. 또 오늘은 뭐 부산시에서도 또 이게 또 터졌다. 이게 사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천 지역에서만 피해자 벌써 3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고 왜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고 있을까요? 사태가 악화될 수밖에 고란 없는 기자, 게 이 전세 사기가 사실 만약에 집값이 오르고 전세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서 기존에 받았던 전세금보다 그 다음번에 올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이 더 많다라고 하면 네. 아마 그냥 덮여서 계속 흘러갈 거예요. 네. 상황이.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 자체가 이른바 역전세가 난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애초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를 받아가지고 계속 새로 늘려가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매매 가격보다 높게 전세 가격을 받아서 역전세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또 전세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본인의 전세가 매매 가격에 비해서 한 50% 60% 되는 곳들도 속출한다라고 하잖아요. 깡통 전세. 깡통 전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아마 이런 이게 가격 때문에 잠겨 있던 이슈들이 더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타날 거고 게다가 이제 그 2002년 전 거에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전세 보통 이제 계약이 그러면은 이제 21년 가을이 가장 폭등했던 시점이거든요. 그 가을을 정점으로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계약했던 가장 비싼 전세 계약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더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치영 기자. 이거를 그 깡통 전세의 문제냐? 우리가 지금 이걸 전세 사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깡통 전세 시세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냐, 아니면 조직적인 사기 범죄냐로 저희는 좀 구분해서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시세 때문에 이게 빨리 드러난 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조직적인 범죄, 사기의 행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고 있던 문제가 시세 때문에 분출된 거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뭐 매체 이름을 얘기하죠. 한국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시리즈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인생 사기의 덫 전세 사기 뭐 이렇게 해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나 신축 빌라나 이런 데는 시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고민하는 집주인들을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들어가서 우리가 비싸게 팔아줄 테니 이 비싸게 판 거는 우리가 가져갈게라고 계약 자체를 맺고 이 시세 자체를 높여서 팔거나 전세를 들여서 거기서 나는 시세 차익을 중간에 같이 끼어 있는 여러 대행 업체라든지 감정 평가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나눠 먹은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인데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횡행했다는 거죠. 자신들끼리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어떤 매물이 등장했다. 그럼 부동산 기획업자들이 그걸 보고 접근해서 전국적으로 행해왔던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천, 부산, 뭐 동탄부터 시작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박수익 두 기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치영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조직적인 사기 범죄 저도 동의하고 이런 거는 사실 부동산 경기 침체와는 무관하게 사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거는 일단 범죄 조직 수준으로의 어떤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와 별거로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같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또 그렇죠. 재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금융 구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다각도로 또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게 고란 가격이 기자. 떨어져가지고 이게 뭔가 문제가 된 걸 제가 다 사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죠. 예. 이렇게 된 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묻히고 갈 문제가 가격 때문에 더 빨리 터져나왔다. 그리고 사실 문제가 해결될 때는 좀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지금 가격 때문에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결이 한두 어려울 채의 문제라면 이거는 뭐 갭 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경기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초반만 하더라도 막 그 빌라왕 이런 사람들을 막 200채, 300채 투자했던 사람들이라 불렀거든요. 이번에 근데 문제 700채, 맞아요. 1100채, 심지어 3400채. 네. 아니 심지어는 그 미추홀구 쪽에서 문제가 됐던 그 사기단 같은 경우에는 한 동 자체가 그냥 그죠, 다 다. 그 사람 거. 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그냥 범죄 집단으로 봐도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기획을 미리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도,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이 이 정도로 취재할 수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 보도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처음엔 빌라가 잘 아까 안 팔리는 것들에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들이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높게 팔아주겠다라고 일단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이 높아진 가격은 당연히 그 컨설팅 업체들이 챙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축 빌라는 매매 효과 자체가 없으니까 매매 효과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작년에 1억 9천만 원짜리 매매된 걸 3억에 전세를 내놔서 매매된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미 더 높은 가격으로 사기를 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떨어져서 나왔다는 게 제가 조금 안 맞다는 게 이미 사기 행위가 여기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문제는 3억으로 이 사람이 전세를 들어오면 한 50% 이상 주고 들어오면 2년 뒤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지 사장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바지 사장을 구할 때 이 바지 사장들은 앞으로 시세가 계속 올라서 나는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현혹된 사람들을 구해서 이 바지 사장을 대리로 내세우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아까 말하는 뭐 남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바지 사장으로 이용당한 걸 수도 있고 중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진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컨설팅 업체라고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 껴서 무엇을 했는지 수사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 혹은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표현해 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산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담보 비율을 좀 하회했을 때 본인 돈으로 전세금을 일단 내어줄 수 있는 정도면 나은데 그게 아니라 거의 미천도 없이 갭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악순환이 된 건데 정부의 그 대책 분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정부가 뭐 피해자를 구제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좀 누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박씨 나온 기자. 거는 이제 경매. 그러니까 경매라는 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다가 대출금을 못 갚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이제 법원에 자기들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후순위인 이 전세 세입자들이 본인들의 보증금을 경매 과정에서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낙찰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이런 사태들이 나타나다 보니 이제 정부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금융당국이 경매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이 경매라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금융당국의 그런 대책은 사실 관치금융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관이 이제 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공고 같이 금융당국이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경매 매각 유보 어제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주택의 경매를 좀 유예하라.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매가 아니고 경매이기 때문에 공매는 이제 세금 밀려서 네. 공매로 넘어가면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절차라는 게 필요한데 근데 경매는 엄밀히 따지면 금융회사들의 채권 회수랑 연결되는 거니까 네. 유예하라는 아니고 유예를 예.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적. 협조를 구해야 네,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사들이 또 배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전장치를 이제 제도적으로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절차적인 거니까.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야당 일부에서 공공 매입을 해야 된다. 네. 정부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떤 집을 좀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고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재원도 부담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칼에 반박을 해버리더라고요. 요거 기자님들 어떻게 보세요? 공매입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입을 한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 확실한 대책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돈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얘기는 매입했을 때 그 매입한 대금은 결국엔 대출해 준 사람들한테 돌아가거나 아니 아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엔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돈이 돌아가지도 않는 대책인데 그리고 공공 매입을 한다 그러면 시세보다 낮게 사야 되거든요. 보통은 50% 이하에서 사들이는 게 공공 매입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도 낮게 살 텐데 이 낮게 사는 가격에 대해서 전세 피해 받으신 분들이 용인을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원 장관이 얘기한 건 그렇게 저는 읽혔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정부가 내놓은 경매 유예도 그렇고 뭐 저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기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는 대책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나마 공공 매입을 한다 그러면 주거의 안정성은 조금 확보가 되니까 여기서 당장 내가 안 나가도 되는구나. 혹은 경매가 다른 데로 팔려 나가서 밀려 나가지는 않겠구나 정도의 심리적인 안정은 있겠지만 그 사기받은 돈을 돌려받는 데에는 다들 뭐 완벽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보여지죠. 가장 우려되는 게 공공 매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세금이 들어가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보냐라고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들이 갖고 가는 거라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6960님이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제 경우에는 공매 진행 중인데 왜 공매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6503님, 2종 사촌 조카가 5월 6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라서 방도 못 빼고 있는 상태예요. 그 집 주인도 백채라네요. 사촌 언니네도 정말 돈 없는데 청년 대출 받았던 원룸인데 정말 돈 없는 사람을 삶의 희망을 빼앗아 버리니까 너무 안쓰럽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공매로 넘어갔다라는 건 이제 그 집 주인이 세금을 체납해서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공공 매입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공공 매입은 사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라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이게 1,200채가 아니라 지금 수천 채, 뭐 이거 합치면 최근 한 10,000채 넘을 걸로도 보이는데. 그때 어제 원희룡 장관 인터뷰에 보면 아까 고 기자도 그렇게 전망해줬지만 집값 시세에 따라서 이게 더 도출될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피크를 찍을 거다라는 얘기는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더 쏟아질 수 있다. 이 전세 사기가 더 쏟아질 수 있고 피해자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금을 여기다 써야 되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합의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가 지금 나왔고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공매입도 하나의 카드로서 조금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사실 아까 주거의 안전성 문제가 전 1번이라고 보이거든요. 당장은 돈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물론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거를 왜 국가가 우리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 같은 국민이고 열심히 일하고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 안전성 문제에서 조금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법을 조금 잘 짜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고가의 전세는 좀 빼고 또는 반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는 반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외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본인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그 임대인이 파산을 했거나 뭐 그래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의 어떤 주거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뭐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낸 법안들도 보면 나름대로 어떤 예외 규정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지금 일시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경매 유예를 이제 정부에서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넘어가면 어차피 또 그냥 또 그대로 시간만 연장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민호 님이 하나 아이디어를 주신 게 경매 진행을 멈추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 세입자 상황에 맞춰서 낙찰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진행을 신속으로 하거나 국가가 낙찰 매입을 해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해야 됩니다라는 생각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가 그래도 전세 드신 분들
조금 심적으로 안정되는 게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보험. 그걸 이제 받아주는 회사가 그러니까 도시주택보증공사 그 허그라고 하는 곳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난해 단기 순손실이 1,100억 원에 이르렀더라고요. 13년 만에 적자. 물론 다 전세금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또 체력이 약해지면 보증보험의 힘도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허그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최대 주식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부 기관인데 결국 세금을 좀 더 넣어서 이거는 자본금을 좀 출자를 확대를 하고 네. 또 보증 그렇게 해서 이제 허그가 보증할 수 있는 배수를 좀 늘리고 하는 그런 걸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고 또 보증보험이 이제 허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 금융공사 뭐 서울보증보험도 취급을 하고는 있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것도 좀 문제가 그러니까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본인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계약기간 만료됐으니까 나 일단 딴 데 가놓고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변제받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대항력이 네. 이제 소실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그 피해를 보는 상황이 사실은 이어져야만 또 네. 보장을 또 받을 수 있는 네네. 약간 그런 맹점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부동산 시황을 좀 보니까 1분기 서울 지역 빌라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특히 이제 빌라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월세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들도 있던데 월세와 전세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고 전세 사기의 대부분이 빌라, 특히 신축 빌라 그리고 뭐 오피스텔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거래가 많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세가 인정받을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거래는 좀 몰릴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파트는 보통 빌라보다 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거래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회피하려는 성향이 좀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라는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하는 시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처음 저희가 논의 시작할 때 박수익 기자가 얘기했지만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사각이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특이한 전세라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전세라는 게 집주인과 세입자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인데 예, 우리가 그렇죠.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채무관계를 정산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이 특이한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반전세라든지 월세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나중에 날려서 위험성을 갖느니보다 월세 쪽으로 좀 시장이 돌아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전세라고 하는 고락이죠. 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존재하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언제나 부동산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제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고 우리 인구 기술을 보면은 22년에 이미 이제 피크 찍었잖아요. 그게 네.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20년에 피크를 찍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전국 단위로 모두가 올라가는 이제 세상 시절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은 어차피 전세라고 하는 제도는 천천히 없어지고 우리 시장도 이제 임대료 받아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고가 터지면서 저는 그 속도가 변화 속도가 월세로 옮겨가는 속도가 더 가속화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깡통 주택이라고 하는 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이제 밑돌기 시작하는 그런 주택이 전국에 23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제 본인이 전세 사기 당한 줄도 모르고 이 집주인이 안녕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려운데요. 이게 조언이 참. 그러니까 아무튼 가격은 빠지고 있고 그 계약하실 때 저희가 이거 제도를 잘 챙기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 난 사례를 보니까 맞아. 이걸 다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일반적인 얘기를 해봐야 뭐 전혀 소용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야, 그 얘기 하고 다니는 게 참 한심하다 싶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일단은 이 문제 해결을 조금 더 정부나 뭐 관련 부처에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이제 고란 기자. 전세 사기나 지금 이 사기 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본 100채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일정 규모가 될 때는 이 전세금을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에스크로 같은 데다 넣어놓고 쓰는 방안 뭐 이런 식의 다른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마련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뭐 사기에 사기를 대출에 대출 받아가지고 몇백 채 늘리는 상황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도 또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뭐 체납 사실이라든지 갭 투자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 어떤 일정한 그 제3의 기관에 거기에다 계좌에다 맞습니다. 돈을 좀 네. 먼저 예치를 해놓고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돈을 넘겨주는 방식,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949님은 저희 집 첫째 아들이 이번 주에 제주도로 이걸 간다네요. 처음으로 비행기 타는 여행이라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고, 9169님은 고등학생 딸이 미국 서부로 이걸 갔었는데 450만 원 냈습니다. 아유 사시나 보여. 등골 여행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학교에서 다 가면 아이들 다 가는데 나만 안 가고 이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부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없으면. 1209님은 70년대에 수학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안내양 누나가 너무 예뻐서 가슴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70년대 다녀오셨던 이 여행을 추억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제는 그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누구나 간편하게 집안에서 혹은 손바닥 안에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또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챗 GPT 이걸 만든 오픈 AI, 또 여기에 투자를 한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조금 네. 큰 발언을 또 하나 했습니다. 네. 뭐 자주 발언을 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거의 뭐 소송을 벌일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도 발언 한번 했었죠. 그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을 늦춰야 된다. 네.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소송하겠다라는 근거는 자신이 인수한 트위터라는 곳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AI라는 게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양도 많아야 되고 데이터의 질도 좋아야 됩니다. 그걸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창조도 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생성형 AI의 기본인데 네. 그런 것들을 트위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 거 가지고 활용해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느냐. 우리 걸 쓰지 말던가 아니면 쓸 거면 여기 합당한 돈을 내라. 이게 이제 마치 소송을 벌이겠다라는 근거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소송 벌이겠다는 얘기하면서 예. 그 이른바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도대체 왜 인수를 했을까 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트위터를 인수해서 AI 그 학습을 위한 그 플랫폼으로 삼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다 접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인수를 하냐라고 했는데, 아 인수를 해서 이제는 막아버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뭔가 그 머스크가 그림이 구상하고 있었구나. 있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매체가 이제 트위터였다라는 거고. 여기서 약간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예. 그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왜 트위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그렇게 학습을 시키냐. 네. 돈 내고 써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는 뭐지? 아무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쓴 트위터 글 개인정보 문장. 다 주고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문제입니다. 요거는 약간 소유권 저작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이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어디에 가서 남긴 나의 흔적이 전부 데이터로서 남아 있고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은 장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카드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카드사에 제가 어디 가서 뭘 쓰고 소비한 행태 이거 저의 족적들이 다 남아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텐데 그럼 이 데이터의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모아놓은 트위터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원래 저작자인 내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굉장히 이게 박수익 기자. 흥미로운 게 트위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언론사 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언론사 기사들도 다 그게 챗 GPT도 보면 미국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때 기사를 가지고 챗 GPT의 어떤 그런 언어들이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렇죠.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트위터뿐만 아니라 레딧이라고 그 소셜로 굉장히 큰 커뮤니티에서도 똑같이 트위터처럼 이거 유료화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레딧도 마찬가지로 트위터처럼 이렇게 누군가의 사용자들이 거기에 올린 글들이 맞습니다. 모여져 있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게 원 그 저작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이게 합당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뭐 KBS나 뭐 비즈워치나 이런 데서 열심히 쓴 기사를 맞아요. 그냥 통째로 가져가서 자기네 소스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 인공지능 이 학습을 시키는 업체들에게 말 뭉치, 언어 뭉치를 파는 회사도 있어요. 그걸 이제 모으거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이걸 쓰도록 유도를 해서 그들한테 어떤 뭐 포인트도 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회사에게 파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들은 이제 먹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저기 어딘가에서 다 그냥 인터넷에서 막 긁어가기만 하면. 근데 또 이거를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긁어가는지 또 알아야 그 저작권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거라서 어려운 지점이 있네요.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뭐 2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할 때도 그랬고 많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근데 오픈 AI의 창립 멤버기도 했잖아요. 머스크가. 네. 네네. 근데 여기에 손을 뗐던 이유 중에 하나가 AI 기술은 공익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명분을 세우면서 본인은 오픈 AI의 어떤 뭐 상업성 이런 개발에 반대한다 이랬던 거잖아요. 그 명분이 맞을지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큰 미래를 그리고 뭐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처음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너무 빠르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 AI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네. 너무 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자신도 그런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SF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게 조만간 현실로 올 것처럼 생각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그 챗봇, 스마트 챗봇이라 그래서 이루다 사태를 네.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SNS만 하더라도 뭐 확증 편향을 일으킨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것처럼 AI도 아까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만 AI에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전하거나 혹은 한쪽으로 의도된 정보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다루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는 상태는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죠. 이게 고란 기자. 그 AI라고 하는 기술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픈 AI가 처음에는 비영리 재단이었잖아요. 네.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인터넷이 이렇게 지금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인터넷의 아버지가 다 이거 그냥 뭐 본인의 저작권 지식 뭐 특허권 이런 거 전혀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다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발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서버 돌리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면서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이걸 이제 비영리 재단이나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뭔가가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불가능한 곳에 가까워가지고 이상은 맞는데 가능할지는 의문이고 대신에 이 부분은 조금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독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픈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디든 한 곳이 독점하게 되면 꼭 문제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게 빅테크가 AI 기업을 인수할 때 킬러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고 다양한 부작용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빅테크들이 지금 지배를 하면서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독점에 대한 문제가 아마 이 오픈 AI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해서 좀 막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도 그렇고 뭐 바드라는 서비스도 내놨고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아예 새롭게 네. 인공지능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겠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기는 할 텐데 이 경쟁이 치열해질 테고 분명히 여기에서 누가 1등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또 시장의 판도도 많이 바뀔 텐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측하기가 되게 그렇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 생성형 AI의 기반 기술은 구글이 다 갖고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챗GPT의 기반 기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학습과 관련된 알고리즘이라든지 기반 기술은 구글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빨리 서비스에 나선 건 오픈 AI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걸 다시 받아들이면서 또 한 단계 빨리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인공지능 세상은 구글이 다 가져갈 거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반 기술을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다만 반대로 이렇게 빨리 시장을 치고 나가서 시장을 선점하면 선점 효과 때문에 따라오는 업체가 힘들 것이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네. 보면 챗GPT하고 이쪽에 투자한 MS 요즘 빙이라는 검색 서비스가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치고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본의 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앞서 그 얘기해 주셨지만 뒷단에서 돌려야 되는 서버부터 시작해서 뭐 들어가는 반도체 양,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글로벌 IT 업체들이 주도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경우가 많죠. 또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이 그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지금은 이제 기본 검색 툴로 구글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네. 빙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외신이 박수일 기자. 일단 뉴욕타임즈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보는 것 같고 이게 좀 역사가 좀 조금 미묘한 신경전도 있는 게 그동안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갤럭시 시리즈 삼성 스마트폰에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을 만들고 구글이 거기에 운영 체계를 넣는 구조였다가 최근에 이제 구글이 스마트워치, 픽셀워치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약간 그런 서로 암묵적인 역할 분담이 좀 깨지다가 드디어 이제 구글이 실제 그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까지 네. 이제 6월에 출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삼성이 그러면 구글을 쓰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야 여차하면 바꿀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조치가 아닐까. 근데 그 네. 기사를 하나 보니까 구글이 그러니까 자기네 그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에 탑재해주는 대가로 돈을 하드웨어 기업들에게 준다고요. 예, 근데 예. 삼성한테는 한 4조 원 정도 준다고 근데 하는데 뭐 이러저러하게 받는 게 4조 원 근데 정도. 애플에게는 16조 원 준대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디바이스가 다양하고 네네. 여러 개 들어가는데 삼성은 뭐 스마트폰에만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 MS가 네. 삼성에다가 돈을 과감하게 지출을 해야 빙이 하면 들어갈 나가는 거다 뭐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운영 체계 자체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계를 삼성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죠. 네,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기본 앱에 구글 검색 앱을 넣는 걸 쉽사리 빼기는 힘들 거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구글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구글을 쓰십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가 네이버 뭐 이렇게 쓰던가 다시 깔아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번들로 그러니까 기본 앱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일 뿐 경쟁은 치열해질 텐데 뭐 코닥 사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코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변화할 때 코닥이 그 세상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다가 이제는 거의 패션 브랜드로 남아버린 것처럼
챗GPT로 검색 엔진이 완전히 변하는 지금 초입에 구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빙이라든지 다른 검색 서비스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글의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요. 만약에 삼성이 빙으로 검색 엔진을 바꾸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진짜 구글의 이제 이런 글로벌적인 지위 검색 엔진의 지위가 어느 정도 사라졌구나라고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빙으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챗GPT 같이 붙이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거 쓰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지않아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에다 거기다 이걸 붙여버리면. 붙인다고 해서 네. 구글도 그것도 이미 독스에다가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네네네. 건데 그래서 요새 빙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도 다들 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농담으로 빙이 신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두 글자로 말씀하시려다 참으신 거죠? 네네. KBS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알차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비즈워치의 박수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또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정답,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권인숙 님이 해외여행은 자기가 벌어서 가야죠. 무슨 이 땡땡 여행에 부모 등골을 뺄 일을 리라 보내주셨고요. 8918 님이 땡땡 여행 저는 못 가봤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못 가봤읍니다. 예. 어르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뭐 여행 많이 다니시면 되죠.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빛에 따라서 그 장소의 분위기, 인상이 확 달라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카페에서 참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으면 한층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도시의 밤이 아름다운 건 역시나 조명 덕이죠.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건 야근의 힘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빛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명 디자이너들의 세계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직업의 세계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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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다고요? 네. 요즘에는 조금 보편화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조명 디자이너는? 쉽게 말해서 이 빛으로 예. 공간을 디자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집이나 음식점 중에서도 이제 밥집, 술집, 뭐 그리고 카페, 백화점 같이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공간들을 보면 조명의 위치나 밝기 그리고 색이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런 공간의 특성을 파악해서 빛으로 디자인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화가에게는 물감이 있듯이 조명 디자이너에게는 램프가 물감인 셈인 거죠. 램프가 물감이다. 그렇습니다. 그 멘트 준비하셨죠? 준비했습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명 디자이너. 저도 이제 예쁜 조명들을 뭐 지나다니며 많이 봤지만 네. 이거를 누가 어떻게 고안하고 설치를 했겠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오늘 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런 예쁜 조명 디자인들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이제 일례로 제가 이제 아이와 가끔 다니는 터널이 있는데 터널. 거기 이제 가면 중간쯤에 무지개 조명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아이는 터널을 떠올릴 때 무지개를 함께 떠올리거든요. 그 조명은. 그런 것처럼 이제 일상 속에서도 조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밤에 뭐 한남대교나 양화대교 같은 다리를 지날 때도 대교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 조명이 다르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백화점 앞에서 볼 수 있는 루미나리에라고 하죠. 큰 틀이 조명 축제. 조명. 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터널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아이들 태우고 긴 터널 막 몇 킬로미터짜리 터널 가면 아이들이 좀 답답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무지갯빛 나오면 재밌어 하죠.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래요. 그 또 졸음 운전도 예방하는 효과도 좀 있고. 빛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명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한 몇 분 정도나 계실까요? 네, 저도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인터뷰한 분이 1997년 네, 조명 디자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공사를 하는 분들이 조명까지 같이 담당을 했었는데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현장 상황과 이제 전기 배선에 따라서 조명을 설치하는 정도였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둘씩 조명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뭐 조명 기구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조명 디자인 전문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아하. 예전에는 그냥 그 전구, 형광등 이런 거 파는 전파사. 맞습니다. 어릴 적에 전등 나가면 이제 전파사 가서 그거 하나 사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전문 디자인 회사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예쁜 불빛들도 많은데 이른바 이제 빛 공해라고 해서 정말 좀 그 피로감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그 네온 사인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논란이 많이 된 적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실 때도 이게 공해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맞춰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빛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심리나 뭐 환경적 요인으로 빛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말씀하신 빛공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이런 매개체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의 조명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선까지 파악해서 최소한의 전기와 소재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조명 디자이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조명을 쓸지 어디에 설치할지를 도면에 반영하고 조도 같은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디자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주변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참 이 빛이라는 건 좋은데 불이라는 건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밀양, 경남 밀양 한국카본 2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인근 산불로 좀 커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고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한국카본 공장의 화재가 산불로까지 이어졌다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불 이야기가 아니라 빛의 이야기로 좀 돌아올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명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그냥 어디에다 무슨 색깔에 무슨 빛 갖다 놓자 이게 아닐 것 아닙니까? 네. 뭔가 세밀하게 조도라든지 뭐 도면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거고 어떤 좀 능력이라고 할지 뭐 전문 자격증이랄지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디자이너들이 생각한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이제 도면에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능력이 첫 번째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조명, 즉 램프의 종류와 특징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적재적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리고 이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아하. 이 공간이라는 게 건축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전기, 조경 뭐 이런 지식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디자인이나 실내 건축, 전기, 공학 전공자들이 조명 디자이너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이나 전기를 맞습니다. 담당했던 사람들이 거기다 약간 이제 미적인 것까지 같이 이제 더하면 조명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약간 또 이런 거 자꾸 계속 여쭤보게 됩니다. 연봉이라든지 그렇죠? 급여라든지 아니면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무 여건을 좀 말씀드리면 이 조명 디자이너는 이 조명이 필요한 시간이 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 현장 활동이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이야 낮에 하지만 네네네. 안팎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작업이 조금 많은 편이고 건설이나 이제 건축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다소 거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연봉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사무소 급여와 좀 비슷한데 네. 조명 디자이너 평균 연봉이 3,300만 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요 자료가 이제 2015년 자료입니다. 한 10년 전의 자료인데 오래전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조명 디자인 일을 하다가 조명 디자이너가 되면 연봉이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후배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 현역으로서도 이제 정년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꼽힐 수가 있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조명 디자이너 분들이 말하는 우리 직업의 매력은 이거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일의 결과물이 어찌됐든 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직업이거든요.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 그렇죠. 조명을 설치해 놓으면 누군가가 이제 보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감각의 시선이 좀 높아져서 조명 하나가 바뀌면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공간의 바뀜을 알아보고 누가 디자인했는지 찾아보고 연락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니까 여기 조명 예쁘다. 이거 누가 설치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제가 만난 분이 이제 연예인과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제가 만난 분이 2014년 조금 되긴 했지만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장 일부를 디자인했는데 외국인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좋아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뿌듯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직업이라는 또 매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조명을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자가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3년 전에 이사할 때 저희 집 조명을 다 제가 손수했어요. 사다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조금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고 이 조명 디자이너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각 지자체 도시경관 프로젝트나 예. 이제 건물을 올릴 때 조명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조명 디자인의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분위기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복궁 별빛 야행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들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 조명 디자인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요즘에는 이 조명으로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심사라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아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사진 찍고 공유하고 또 아름다운 곳 찾아가고 즐기고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앞으로도요. 정말 몰랐던 조명 디자이너의 세계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한경자변조의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저희 2부에서는 데이터로 국내외 경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86번가 정광우 대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잠시 듣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안녕하세요.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